강의를 하라고 하셔서 오늘 이제 처음 실시간 강의로 이렇게 줌으로 들어와 봤는데, 줌 특성상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한정적인 것 같아가지고, 어찌 보면, 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아까 우리 만법 스님, 복지사 자격증 있으시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복지에 대해서 저보고 이제 그 제가 요양원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에 좀 종단에서 좀 한다 하니까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복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복지에만큼은 실전으로 그냥 하는 것만 해봤지 강의를 해보진 않았어요. 이 점에 대해서 뭐 저희 강의 뭐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첫 시간이고 하니까 전반적으로는 한 학기 동안 뭐 한 네 번 정도 하던가요? 일곱 번 정도 하던가요? 보면은 여기 맞나요? 원명수님? 학기 9월 동안 5일, 쓰면 일곱 12일, 번이요. 19일 예, 일곱 화면을 번 강의. 보시면 예, 화면을 보시면 5일, 10일, 19일 목요일이고 12월은 1일, 8일, 15일, 20일 금요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 예. 정했으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잘못된 건지. 뭐 그거는 어쨌든 이제 그 예, 예. 회수는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매번 이렇게 이제 그 약속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겠지만은 제가 또 이미 해외 일정도 있고 해서 그때는 또 해외에서 주문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할 방법들을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 선생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이렇게 좋은 세상이 돼서 서로 화상으로 인사하는 시대가 됐네요. 그래서 근데 왜 이 복지 강의를 들으려고 하셨어요? 우리 만법 스님? 예. 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데 왜 강의를 들으시려고? 해산 스님은 하고 원명 스님은 이미 여기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또 뭐 이렇게 들으시려고. 스님 얼굴 뵈러 왔습니다. 여기 복지사 자격증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하고 있습니다. 어우, 대단하십니다. 예, 예. 그럼 뭐 복지사 자격증 되시니 강의를 들으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아마 근데 스님들이 복지에 대한 관심은 있고, 강의를 들어야지만요. 다음에 그 출석 일수 채워갖고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담당 교수가 찍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강의에서 이론적인 거는 이미 인터넷, 구글, 교재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거보다는 실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고 그럴 것 같아서 혹시 무엇이 알고 싶으신가를 한번 첫 시간에 상의 드리고 싶더라고요. 혜륜 선생님 잘 들려요? 잘 들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혜륜 선생님은 왜 이 강의를 들으시려고 하세요? 저는 그냥 법원을 뵙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땡큐. 예, 예, 예. 저는 법원이라고 합니다. 예, 귀엽죠? 저도 함지 않았어요? 제 핸드폰 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제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은 저장해 두셨다가 카톡 또는 문자로 등록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는 이렇게 본명, 사찰명, 핸드폰 번호, 또 이거項目을 소강하시는 이유를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사회복지 특성이나 개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략만 알아보는 거 하죠.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뭐 땡땡땡이다라고 할 때 우리 혜륜 스님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사회복지는 뭐가 사회복지예요? 서로 이롭게 하는 거, 행복한 서로 거. 이렇게 행복한 거. 또 우리 네. 만법 스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땡땡이다. 우리 해산 스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뭐뭐다. 글쎄요. 밥 잘 먹고 똥 잘 싸는 거다. 뭐 이것도 되고요. 우리 원명 스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뭡니까? 동등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고르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이라고 할까요?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다시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말들인데 저는 그 동대에서 불교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차수로서 석사학위를 따면 1급 자격증을 그냥 주는 요즘 다 국가고시 시험을 치죠. 또 1급 하려면 상당히 또 그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감도는 현대적 보살이 사회복지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하는 게 보통 우리가 보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구, 보리를 깨달으면 간다 할 때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돈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한테 돈과 힘을 얻어서 그걸 없는 사람들한테 재분배한다라고 본다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딱 맞는 공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사찰에서 21세기에 새로운 그 포교 어떤 그 전략이랄까 이런 생각 차원에서 볼 때 이 복지가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깨달음 뭐 이런 것도 좋고 기도도 좋고 뭐 다 이론도 경전도 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일반인들이 실전으로 느끼는 거, 피부로 느끼는 거는 뭐 지혜에 대한 갈구 또는 왜 나한테 번뇌망상이 없어지지 않지? 라는 것보다는 밥 한 끼, 약 한 사발, 따뜻한 옷 하나 더 주는 거 이런 거가 더 그분들한테는 도움되고 도움이 되면 또 감동이 되고 감동되면 다시 이제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 또 이제 종교로도 함께 하게 되는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뭐, 뭐 이론적인 것 내용은 뭐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삶을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서의 뭐 제도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은 욕구 충족을 위한 어떤 원조 활동, 아까 얘기한 그 깨달음, 철학 이런 거는 먹고자는 해결, 기본 욕구가 해결됐을 때 그런 것들이 더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기본적인 욕구 해결이 안 된 분들한테 수혜인이나 뭐 이런 거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당장에 아픈 사람한테는 약이 필요하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이 필요한 거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이론적인 용어, 학술적인 용어는 욕구 충족을 위한 원조 활동이다라고도 이렇게 보지만은 절 입장에서는 저리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 동산 또는 뭐 어떤 시주물들, 떡과일들이 이제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더 있잖아요. 일반인에 비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도 뭐 가까운 그런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 근접거리에 있는 분들, 좀 여유가 되면 먼 거리에 있는 분들까지 나눠주는 것들이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음, 어찌 보면은 본인들이 해결 못하는 어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서 도와주는 거?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복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 기초수급자에 관한 거 또는 편모 또는 자녀에 대한
지원들이 너무 많다 합니다. 그런데 복지 개념이 무조건 공평으로 나눠주는 것만이 복지일까? 또 어떤 그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게끔 독립적인 존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진정한 복지이지 않을까. 종교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사찰에 100년 동안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신도와이고 그런 것이 종교의 길이 아니고 그분들이 생각이 고착화되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수행의 기본 방향이듯이 복지도 또한 영구적으로 그 어떤 물질적인 거, 욕구 충족을 위한 그런 게 길들여지고 고착화되는 것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 자녀든 네 자녀든 저 어린이집도 하고 있는데 네 자녀 둬가지고 어디 직장에 가서 엄마가 일을 하면은 지원금을 줄거나 끊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일을 안 하고 애들한테 나오는 지원금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가 우리나라 좋아지긴 했는데 이런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그 엄마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의지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되는데 수익이 생기면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을 좀 끊어버리는 획일적인 어떤 행정에 의한 사각지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우리 절 집안에서 하나씩 하나씩은 보강시키면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제도권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본 욕구 충족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유의지로 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근원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이 또한 복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인간의 소비적 욕구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이 철학, 종교, 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인 욕구 충족을 하는 쪽으로 복지가 방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소비 욕구는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최소한의 어떤 의식주, 먹고 자고 입고 싸고 하는 그런 해결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삶의 가치,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까지 조금 더 어떤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거, 신체적인 거 좀 도와주는 것까지 우리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만의 불광산사를 많이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그 백만 신도라고 하더라고요. 거긴 출가자들이 오면 출가자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나 형제들을 다 절에서 해결을 해준대요. 용돈이랄지, 거기 어떤 일자리 창출해준다랄지, 요양원이랄지, 양로원이랄지, 또는 돌아가시면 심지어 그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낙골당, 장묘까지도 다 해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이제 그 일만 할 수 있게끔, 수행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준 좀 모범적인 그 어떤 그 사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계 중에서 승려복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는 있지만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 어떤 그 접근법, 가끔은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씁쓸해요. 예, 규모도 상당히 큰데 우리나라 사찰 종단, 조계종 종단 하면은 그런 점들이 우리 종단, 법륜종단에서도 좀 수행자가 되면 기본적인 어떤 복지에 대한 해결들이 수반되는 그런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뭐 옷캔이라는 어떤 비영리 단체 들어보셨나요? 누구라도 한 번쯤은 뭐 헌옷도 좋고 뭐 이런 옷으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아주 하찮은 것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옷은 우리나라 이제 얘기는 이런 옷, 캔 할 수 있다 의미에서 그렇게 옷캔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이제 중고 제품들을 모아가지고 또 그런 데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단체들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한 4년 전인가 우리 법륜 친목회 어른 스님들하고 같이 어디죠? 스리랑카에 가서 중고 노트북을 100개를 신도나 있는 데 사람들한테 좀 달라고 해서 중고 노트북을 100개를 전달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큰 걸 하고 복지하고 기부하고 한다면 뭐 몇백억을 나눠줘야 되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으로 있는 일 중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인식의 전환들이 우선 수반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 집안에서도 하나씩은 본인 역량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신도들과 더불어서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시골에서 서로 이제 도와주는 논일이나 밭일이나 여럿이 해야지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공동작업 이런 걸. 그래서 이런 게 있던 일들을 제도적 또는 학술적 용어로 만들어 놓고 웰페어라 해가지고 이제 뭐 서구적인 용어와 이제 부합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꼭 그런 틀이 아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해왔던 일들이 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그런데 이게 폭발적인 어떤 산업화로 인해서 기본 욕구들이 더 올라가져요. 더 올라가지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옛날 고려적 얘기로 한다면 그 시대에 임금님도 못 먹었던 한여름에 베스킨라빈스 뭐 스물 몇 가지 아이스크림을 종류별로 먹을 수 있는 시대에서 그럼 우리가 그 시대 왕들보다 훨씬 훌륭한 어떤 조건에서 물리적 조건에 살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행복할까? 자존감이 높을까는 별개 문제예요. 오히려 욕망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이런 시대에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거지가 많이 줄었죠.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지만은 요즘은 이제 어떤 본인들의 중독성, 마약, 그런 어떤 게임 이런 걸로 인해서 파산을 해서 노숙자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뭐 현대판 그 사람들 거지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모습이지만은 점진적으로 산업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기본 욕망들이 더 늘어난 걸로 인해서도 복지는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잠시 쉬어가 볼까요? 강아지를 찾아보십시오. 여기에서 강아지 어디 있죠? 찾으셨어요? 못 찾겠어. 못 찾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욕구도 높아지기도 했지만은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위험이랄지 이런 폭력적인 이 상황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회복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사회복지가 점점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호주에 갔을 때는 그런 우리나라는 노령연금, 고령연금을 그냥 획일적으로 65세 이상이면 우리 혜륜 스님 노령연금 받고 계시죠? 아이고, 교수님 이렇게 신뢰의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좀 나눠 쓰자고 하려고 그래요. 나눠줄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리적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하는 게 이제 노령연금인데, 그때 갔던 호주에 이제 복지 체험을 하러 갔을 때는, 일정 연령의 어른 노인들이 에, 체력 단련을 하러 나오지 않으면 연금을 줄여버리거나 안 준대요. 음, 이분들이 그냥 그것만 타먹고 몸이 악화돼서 의료비, 건강보험료로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했을 때 차라리 고기에 연금을 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국가에서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하는 거 볼 때, 아, 우리나라도 그냥 정치적인 어떤 그걸로 인해서 뭐 연금을 더 준다, 줄인다, 뭐 난 더 많이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만약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90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이 더 건강하게 할까, 이런 고민들, 직접 케어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더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 고민들도 우리나라도 좀 본받았으면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그런 생각들도 좀 우리가 배움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되고 또 요즘은 제가 7월에 다녀온 어떤 스웨덴 같은데 노르웨이 같은데 이혼율이 한 55%라고 하더라고요. 절반 이상이 이혼한대요. 또는 뭐 편모, 뭐 편부 이런 가정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어떤 아동 폭력, 가족 폭력, 어떤 학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또 다른 사회복지의 어떤 시스템들도 새롭게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서 도망 온 사람들을 지켜주는 어떤 여성 쉼터도 있는 거 아세요? 남편이 막 너무 폭력적으로 하니까 쉴 수 있는 곳, 좀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든 게 쉼터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YMCA에서 거의 기독교 계열에서 다 이렇게 거의 다 근데 우리 공주에는 불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만 두드려 맞고 도망오는 곳이 아니고 때로는 남편들도 두드려 맞고 오는 데가 있대 실제로. 그래서 우리 해산 스님 또는 원명 스님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전화번호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보살님들한테 두드려 맞으면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주도에 갈 만한 거 미리 알아놨습니다. 제주도 올것 같아. 그 공주가 아니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저희는 이제 참고로 그 어머니 아버지부터 두드려 맞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나와졌고 나는 여전히 게임을 좋아하는데 애들은 찡얼거리고 짜증나죠. 그래서 그냥 OX 그죠? 컴퓨터 로직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부모가 해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걸 해주고 있어요, 저희는. 그냥 학교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상담도 해주고, 모처에도, 그건 비밀기지예요. 왜냐면 엄마 아빠들이 쫓아와서 막 난리를 펴요. 그래서 비밀기지를 해놓고,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나 경찰 쪽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먹고 자고를 이제 짧게는 한 2주, 길게는 한 7개월까지 우리가 애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한테 갈래 여기 살래 하면은 엄마한테 갈래요 그런데요. 아무리 두드려 패도 엄마가 품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가 아이들을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기본적인 것도 만들어 놨지만은 국가가 좀 더 이런 아이들을 더 잘 키우면은 너한테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주겠다, 1억을 주겠다 하면 패고 싶어도 안 패지 않을까. 그죠? 요즘 자본주의 어떤 그런 걸 길들여진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아까 노인들이 이 운동을 많이 하면 연금을 더 많이 주겠습니다 하듯이 아이들을 잘 키워놓으면 당신들한테 보상금을 더 주겠다. 게임 더 많이 하게 해주겠다. PC를 바꿔주겠다. 이런다면 요런
어떤 회유책도 동시에 좀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뭐 개념이 뭐 자녀적 개념이냐 또는 제도적 개념이나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가족이나 뭐 사회가 못한 거를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 또는 이제 저는 이런 걸 하면서 국가에 대한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종교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정권을 비판하고 국가를 비판하고 우리나라는 원래 이런 나라야 라고만 하지 말고 좀 이런 점에 대해서 종교가 좀 더 나서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로 이렇게 감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 제도적 개념 뭐 또는 자녀적 개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도 이렇게 뭐 이렇게 긴급 돌봄 서비스도 했고요. 저희도 돌봄 서비스 하면 뭐 돌봐주는 게 어른도 돌봐주는 게 있고 아이를 돌봐주는 것도 돌봄으로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어른들을 한 1,400명 정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60대 이상이면 다 독거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독거라고? 각방체제라고. 각방체제라고. 서로 독거한다고 그래요. 네, 농담입니다만은 독거노인 개념이 혼자 사는 그 노인들이 고독사 또는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게 2달 지나서 발견되기도 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발됐던 것들이 이제는 독거가 아니고 80대 노부부가 같이 살아도 돌봄 대상으로 선정되게 돼 있어요. 말만 독거노인이지. 그래서 노인 돌봄 서비스로 이렇게 또 바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돌봄에 관한 어떤 영역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참 좋은 나라예요. 애를 봐주는 데도 있고 어른을 잠깐 봐주는 데도 있고 많습니다. 제도적 개념으로 볼 때는 어떤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은 피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사회복지 활동이 사회의 책임이다. 뭐 이게 공동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찌 보면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필수적인 건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도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된 거고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가족이나 시장, 종교, 또는 정보 통제하고는 또 별개의 기능을 갖기도 해요. 사회 어떤 복지 개념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가가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건 뭐 개별 사항으로 맡기게 되지만. 그래서 자녀적 개념은 부족한 부분을 임시 보충한다는 그런 개념이라면은 제도적 개념은 이렇게 시장 경제나 종교 정부나 사회복지가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차원에서 제도권으로 제도화해서 체계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개념도 있고 근데 또 제도적 개념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국가가 다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문제 때문에 어떤 자녀적 개념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좀 병행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종교가 차지해야 될 영역이 요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어떤 중간선상에서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어떤 그 개념에 있어서 넓은 의미의 개념하고 또 이제 좁은 의미의 개념이 있다 하는데 기본적 욕구를 뭐 어떤 해결하는 뭐 그런 것이 복지다 또는 전반적으로 전체 기관망들이 돌아가는 것 서비스망이 확충돼서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편리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또 복지다 이런 개념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은 보다 더 좀 포괄적 개념에서 사회 관계망, 교통, 문화 또는 요즘 가는 데마다 무슨 둘레길, 무슨 길, 뭐
별개별로 시별로, 구별로 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광의 개념의 이런 복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또 표하고도 훨씬 더 연결이 잘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매슬로우의 욕구의 뭐 이런 5단계 이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자아 실현의 욕구는 이제 최종 마지막 단계와 기본적인 거는 의식주, 그런 우리가 오욕락이라 하나요? 그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안정성 확보, 어떤 두려움에 대한 어떤 제거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도 혼자 밥 먹을 때보다는 같이 어우러질 때, 즉 어딘가에 소속됐을 때 우리가 더 행복감, 안정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게 관계망 형성인데, 요즘은 그 네티즌들이나 할지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개별주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옛날 개념들하고 좀 달라진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적 개념의 어떤 소속감, 연대적 뭐 네티즌들 이런 개념하고 옛날에 어떤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러나 또 어떤 건 또 동질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어떤 명예나 권력, 어떤 성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데, 맨 마지막 단계가 뭐 자아, 이런 게 다 되고 나면은 마지막은 이제 자아 실현 욕망밖에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신도 회장님들한테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할매 이제 아들, 딸도 다 서울대 나오고 의사 박사 하니까 이제 수행만 합시다. 신도 회장님한테 그랬더니, 해륜 스님, 전 수행 안 할래요. 그냥 우리 집구석만 편하면 돼요. 그랬대요. 이게 수행하면 집구석을 내팽는 걸로, 내팽개치는 걸로 알고, 괴롭고, 막 연보만 죽어라 해야 되고, 막 무릎이 까져라 절반해야 되고, 막 알도 못하는 경전을 팍팍 외워야 되고, 이런 개념을 수행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수행이 아니고, 나와 함께 혼자 사는 할머니들 가서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청소해 주는 거 할래?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은 나와 함께 그 80대 할매들 데리고 나들이 갈래? 요것도 수행일 수 있는 거잖아요. 종교가 너무 법당한 애만 집어넣어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기존의 사회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아까 각자 개개인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고요. 나 개인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뭘까는 본인들 나름대로 개념을 잡아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이 소셜워크 또는 뭐 사회보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가 해줘야 될 어떤 연금 개념이나 어떤 아팠을 때 해결해 줄 일들. 그래서 지금 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제점들도 자꾸 이제 대선 총선 때마다 자꾸 나온 이들이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일들이 해결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럽니다. 한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하자. 국회의원도 나갈 수 있고 공무원도 나갈 수 있겠고 하고 공직에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만이 기본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그 개념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그냥 법전만 또는 기계 용어만 잘 알아가지고 출세하고 돈 벌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서로 나누고 기본적인 복지를 함께 하겠다는 이런 생각들보다는 뭐 승자 다 독식하는 그런 풍토에서 그래 좀 이런 것들을 분위기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직에 나간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뭐 150시간 이상의 실습 확인서가 있어야 할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회 서비스입니다. 교육적인 서비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또 아이들이 줄어서 인구 뭐라고 하냐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줄고 있어요. 좀 저희 어린이집도
150명 하던 시설에서 지금 30명이 채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명 중에도 거의 절반은 다문화 가정, 베트남, 뭐 캄보디아 뭐 등등 외국에 온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교육 환경, 보건복지 환경이나 이런 게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여기서도 저는 실전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 한국에 와서 애를 낳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가. 이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런 또 사각지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경찰서에 가면 시청에 가면, 시청에 가면 경찰서에 가보라면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조금 제도적인 틀 안에서 각 분야별로, 대상별로 좀, 어떤 서비스 체계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디테일하게 좀 안정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매슬로의 법 중에서 안정망,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노인들 의해서 또 이렇게 감지가 안 되면 시에서 전화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요. 불났을 때 자동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사각지대들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 종갓집 만면이라 가지고 산이 물려받아가지고 재산이 많으니까 대상이 안 된대. 돈 많다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대상인데 그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된 그런 틀 속에서만 딱딱 무짜들이 하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사를 통해서 조금 더 이완시켜주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재난의 일상화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재난이 늘 일어난대. 이제 자꾸 올해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물난이랄지 뭐 태풍이랄지.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긴급 우리가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구조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만드는 것도 앞으로 절에서 해야 될 하나의 영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회복지 이념과 같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해야 되고 또 공공구조의 개념,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개념, 또 개인이 조금씩은 그 부담을 해서 만들어놨던 사회보험 이런 것들이 병합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좀 조화롭게 들어갈 때 좀 사회가 안정화된다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이념은 여러 사람들의 이제 그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이념적인 걸 이 강의에서 하는 게 나을까? 저는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나중에 또 제 전화번호 노출된 전화번호를 통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복지를 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런 거 컨설팅 해주거나 제가 상담해드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뭐 원명씨 말다시피 그 구글에 잔뜩 나와 있고 이론에 대한 거는 또 책도 서점에 잔뜩 있지만 실전에 가는 거는 또 그거에서 찾을 수 없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 좋지만은 이걸 우리 절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불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인간 존중, 평등, 뭐 자유, 민주성, 사회적 정의, 사회 통합, 뭐 여러 좋은 말들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근원적으로는 부처님 자비의 사상에 기반한 보살 사상, 상구불이 하와중생하는 그런 가치들, 불교적 가치가 병합될 때 절집안에서 어떤 사회복지가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회복지 전문 중에 실전 가치, 뭐 서비스를 하고요, 뭐 사회정의를 뭐 실현하고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나 폭력적이어가지고 이거 사회정의 하다 보면 잘못하면 누구한테 맞아 죽인지도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또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종교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관계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뭐 우리가 연기법에 관한 뭐 이념법이랄지 이런 이론적 베이스에서 볼 때도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가
또 나의 업장 소멸과 또 새로운 좋은 산업을 지어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제정되고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윤리강령의 역할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복지 전문 분야를 수행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긴 해요. 저는 한 10년 전인가요? 인근에 어떤 여자 복지사가 우연찮게 저랑 인연이 돼서 엄마하고 절에 왔다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과장 승진하게 됐다 하길래 복지사가 필요한 영역이 뭘까요? 물으면서 당신은 과장 승진을 위해서 연봉을 더 받기 위해서 복지사가 되었느냐? 진짜 힘이 없고 어려운 곳에 좀 도움을 주거나 내가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게 하거나 또는 돈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다 좀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느냐 복지사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후자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 그때 캄보디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무료급 식사를 지어놓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캄보디아에 가서 한 달 정도 버티고 올 수 있겠냐. 필요한 데는 그런 데 아니냐. 실제로 가난하고 힘든 곳, 어려운 곳에 복지사가 필요하지.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에 복지사가 왜 필요하겠냐 했더니 이틀 뒤에 결심했다고 하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사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춥고 배고픈 직업이 복지사입니다. 그리고 스님들께서도 혹시 나도 복지관을 갖고 싶고 요양원을 몇 개를 하고 싶고 뭐 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재산을 다 털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무슨 액세서리처럼 병풍처럼 나 이것도 하고 있어 하려면은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저는 차라리 천도제 한 번을 더 하셔. 그게 훨씬 이익입니다. 제가 다음 주가 강의가 또 잡혔나요? 원명수님 12일인가요? 일이요, 목요일이요. 근데 그 강의는요, 스님 시간에 따라 갖고요, 미리 네, 공지하셔갖고 좀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12일 날이 제가 태국을 가요. 우리 복지하는 직원들 50명을 데리고 진짜 힘들고 어렵게 돈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대접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50명을 이끌고 그분들 여행비 절반을 제가 다 대드려요. 한 3천만 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니까 그분들이 그 마인드를 가지고 또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요. 부여에 있는, 부여에 있는 어느 할머니가 교회에만 한 50년, 60년 다녔는데 저 스님이 훌륭한 일 더 많이 하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기도했대요. 음, 복지를 통해서 종교 통합이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뭐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이제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저거 말씀드렸지만은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한 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어떤 소비적 욕구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또 특성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제도를 통해서 아까 옷캔처럼 그런 제도를 통해서 또는 사회적 제도, 국가적 제도를 통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이런 특성도 있지만은 아까 위험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사회제도가 필요하다는 거, 사회복지가. 그래서 아까 자녀적 개념이냐, 제도적 개념이냐, 이런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뭔지
답을 쓰시는 분은 엄영수님? 예? 어려운데요. 아까 했는데요. 제가 딴전을 팔았나 본데요. 그래서 욕구라는 그게 처음에 들어갔고 또 어려움이 예상될 때라고 두 번째는 답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사회적 통합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많이 보지도 않았지만 얼핏 보니까 그냥 혼자서 일방향적으로 강의들 하시더라고요. 그냥 책 놓고 읽으시든지 물론 더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강의가 좀 살아있는 강의가 되려면 계속 중간에 막 이렇게 게임도 집어넣고 막 짓궂게 질문도 하고 그래야지 살아있는 강의가 되지. 그냥 이게 지금 녹화는 하지만은 이걸 어디에 쓰려고 녹화할까? 필요한 사람만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 특히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신념이 아니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복지 강의 첫 시간이었는데, 엔딩은 이 영상 하나 보는 것으로서 하도록 100만 달러, 1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30살의 CEO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연봉을 7만 달러로 낮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포기한 93만 달러는 직원 120명의 임금 인상에 쓰겠다는 거였습니다. 올해 3월 자신의 연봉을 90% 이상 삭감하겠다고 밝힌 그래비티 페이먼츠사의 CEO 댄 프라이스. 그의 목표는 3년 안에 모든 직원의 연봉을 7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약 7,8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대신 자신의 연봉은 직원과 똑같이 7만 달러로 동결했습니다. 댄 프라이스는 7만 달러를 직원들이 받아야 할 최저 연봉이라고 말합니다. 최저 연봉으로 7만 달러를 언급한 데에는 이유가 있죠. 경제학자 데니얼 카드먼과 앵거스 디턴이 발표한 행복에 관한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소득 7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4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행복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인 사람의 경우 행복도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늘어난 소득이었습니다. 하지만 7만 5천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이 는다고 해서 행복감이 커지지는 않았죠. CEO 댄 프라이스가 바라는 것 또한 직원의 행복입니다. 최저연봉 7만 달러가 120명 직원 모두의 행복을 증대시켜 줄 거라고 믿고 있죠.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CEO는 댄 프라이스뿐만이 아닙니다. 페이스북 또한 적정한 임금이 행복도와 생산성을 높인다고 판단해 비정규직의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시급 15달러는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인 7.25달러에서 2배 이상 인상된 금액이죠. 저임금으로 유명한 월마트 역시 시간당 최저임금을 9달러로 인상했고 맥도널드는 9달러 90센트로 인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포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미국의 최저임금을 10달러 10센트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연봉 15,000달러로 가족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그렇게 해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파격적인 연설은 SNS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90만 명이 빈곤을 탈출하겠지만 고임금의 부담을 느낀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게 되면서 결국엔 일자리 50만 개가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봉을 삭감해서 직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CEO 댄 프라이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자신이 받은 임금으로 집을 사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내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하는 것이 자본가인 자신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바쁘시고 또 연휴 중에 또 그 추석 명절 잘 치르시고 하면서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